네, 안녕하세요. 혼자 일해요의 글 쓰는 푸들 동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처럼 혼자 일하시는 1인 기업가분들, 그 다음에 프리랜서분들, 예술가분들, 자영업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는 혼터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시라는 장르 빼고는 문학계 어디든 다 있다라고 자칭 타칭 하시는 다작 정명섭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명섭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 3부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네. 글을 쓰다가 어떻게 작가가 됐을까? 또 이제 작가를 하면서 어떻게 계속 또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책을 내왔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질문 위주로 조금 구성을 해봤고요. 한마디로 내 영업 비밀을 털어놔라. 그쵸. 네. 제가 또 약간 사적으로 궁금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사심을 채워보고자. 그리고 또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정명섭 작가님을 이제 작가로도 알고 계시지만 엔솔로지를 기획하는 기획자로도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많은 작가분들과 좀 협업을 하시고 또 이제 그러한 작품을 어떻게 기획을 하시는지 그런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여쭙도록 하고요. 좀 더 많은 영업 비밀을 털어놔라네요. 그죠. 결국에는 다 털어놓고 가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명섭 작가님이 다루시는 소재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좀비, SF, 역사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좀비, SF, 역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소재긴 하지만 또 이제 자료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 설정이라든지 굉장히 조금 힘든 소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시도 영업 비밀을 저희가 알고자 이렇게 모셨고요. 그러면 저희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희 1부에서는 이제 정명섭 작가님한테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발전시켜서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또 거기에 또 최적화된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바리스타로 전직하셨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전업 소설가로 활동하신 지가 2011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10년 차 정도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 번째 직업에 안착하셔서 이제 10년 동안이나 일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가 조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에서 바리스타로 또 바리스타에서 소설가로 직업을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신 건지 그리고 이 작가를 내가 조금 프로로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뭔지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역순으로 해볼게요. 일단 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거는 많은 장르 작가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등단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으니까 책을 읽다가 내가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런 마음 먹어요. 마음속에 조금씩. 그래서 내가 써도 날로 먹네. 뭐 이렇게 하다가 끄적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중에 1000명 중에 999명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독자로 남죠. 현실과 이제 자기 그게 좀 다르다는 걸 아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독자에서 작가가 될 수 있었고요. 그 앞에 사람들이 좀 뭐 되게 스펙타클하고 파란만장한 이제 뭐 이렇게 변신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하지만 제 정도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몇 번의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거는 사실 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결말이 이제 작가라서 좀 오와 이런 것 뿐이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직업이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지는 거는 일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첫 직장 생활가 지난 세기예요. 막 몇 년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못하는데 19세기는 아니시죠? 사반세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이랑 환경이 많이 달랐어요. 이제 지금은 당연히 제가 다녔던 회사도 대졸 사원만 뽑는데 그때는 IMF 전이고 막 사람이 좀 믿겨지지 않지만 비정규직도 별로 없고 사람이 좀 모자랄 때라 고졸 사원도 뽑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백화점에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IMF 이후에는 이제 고졸 사원을 뽑지 않게 되면서 거의 마지막 사원 됐죠. 그러니까 제 실력이나 스펙에 비해서는 좀 좋은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반응은 뼈를 묻어라. 네, 근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내 뼈를 묻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만에 좀 아시게 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알았어요.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입사 동시에. 그럼요. 뭐 문과생한테 격리를 하라 그러면 어떡해. 경련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백화점 지금이야 뭐 전산은 다 처리되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이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게 한 2만 종이 넘어요. 이거를 다 이제 일일이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 하면 이제 머리 쥐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로 뭐 풀어보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백화점 지하에 커피 매장이 들어왔어요. 그 휘핑크림이 올라간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생크림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게 휴식이 된 거죠.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한번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번 다녀볼까? 내가 만들어도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그런 같은데? 것도 있지만 그때 커피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뭐 2, 3천 원이니까 꽤 비쌌죠. 그쵸. 그 당시에 물가로 보자면. 그때 점심시간에 먹는 김치찌개 뭐 이런 게 4, 5천 원이 넘지 않았을 때인데 그거랑 거의 육박할 때라. 근데 가끔 보면은 바리스타는 자기 혼자 마시더라고. 자기가 만든 거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새끼는 부러워 죽겠네. 이러고 이제 얘기를 친해져갖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본사에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 보고 좀 기다렸다가 거기서도 왜 멀쩡히 백화점 다니는 녀석이 들어왔지? 산업스파인가? 막 뭔가 상상을 했다 그래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입사해서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근처에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이 파주 출판 도시에 이제 카페 지점을 내기로 했는데 이제 혼자 일할 바리스타가 필요한 거였어요. 마침 이제 돌아다니다가 저를 보시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 회사를 좀 옮겨볼까라고 생각한 커피 자체는 좋았는데 생각하고 있을 때라 이제 알겠다고 하고 갔더니 출판도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네, 가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많은 분들이 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더 이런 도시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싫다는 뜻이 아니라 가면은 진짜 하루에 손님이 한 명만 올 때가 있어요. 한 명만 올 때가 있어서 이제 남는 게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99.999%는 이제 편집자, 뭐 그다음에 작가, 뭐 작가와 편집자와 이런 사람들 항상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니까 거기 그런 환경에다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써도 이거보다 잘 쓰겠네. 라는 게 이제 딱 겹치면서 이제 운이 좋게 이제 책을 내면서 이제 작가가 될 수 있죠. 첫 책이 나왔던 게 2006년 12월이었으니까 글 쓴 지는 이제 16년 차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전업은 이제 2011년에 했으니까. 유튜브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2020년 12월 시작했으니까 이제 1년도 안 된 완전 이제 신인이죠. 보통 유튜브는 6개월하고 많이 접거든요. 왜냐면 이제 편집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그 단계는 이제 넘었네요. 지금 거의 6개월인데 근데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만두지 않도록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용기를 드리는 한마디를 드리자면 지금 멈추면 6개월 동안 다 날아가요. 그쵸.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쭉 하는 게 쭉 하다 보면 제 생각, 그냥 제 경험이자 제 생각이고 항상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번 기회가 오더라. 그게 뭐 40년 후인지 4년 후인지 4개월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야 그래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뭔가 유튜브의 신께서 알고리즘의 신이 저를 뭔가를 하나 주더라고요. 기다리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당사자의 몫이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좀 믿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직군,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약간 통용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봤는데 뭔가 이제 큰 기회가 한번 빠르게 오지 않더라도 같은 일을 10년 정도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그냥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인지도는 쌓인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업계라는 표현은 이제 공식적인 용어고 바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출판 쪽도 그렇고 뭐 다른 인간관계 기본은 이제 그런 사람은 금방 걸러져요. 내가 널 이용해 먹겠다. 그래서 뭐 인맥을 활용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거를 뭐 너무 드러내면은 이제 바로 저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번호를 지울 줄 알죠. 그죠. 번호를 지우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름 뒤에다 가로쳐 놓고 뭐 X표라든지 뭔가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전화 왔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대충 알게 되면은 좀 얘기를 좀 빠르게 이제 변환하거나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름 지우시면 안 돼요. 제가 대부에 그 얘기 나와요. 대부에서 했던 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뭐냐면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이렇게 또 사회생활의 꿀팁까지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저희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정명섭 작가님을 이제 조금 알게 된 다음에 좀 좌절을 했는데 뭐였냐면 저도 사실 약간 성격도 조금 급하고 손도 빨라서 나름 저희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글 좀 빨리 쓴다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빨리 쓰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조금 건방진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머나 이게 웬걸? 한 달에 한 편씩 작품을 내시는 분이 있다. 그걸 제가 알게 됐고 그게 바로 이제 정명섭 작가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SNS를 통해서 출간 소식을 계속 올리시는데 월간 정명섭이었다가 격주간이었다가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데요. 혹시 작업 양에 대해서 또는 작업 속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많은 그런 루머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지하에 요정이 있다, 뭐 분신술을 쓴다. 당근을 써주세요,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일단 우리 집은 반지하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는 지하가 아니라 반지하고 집주인이 어머니신 다세대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정식적인 등단 코스를 밟고 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정식으로 등단 코스를 밟아서 선후배가 쫙 깔려있는 판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빨리는 못 쓰죠. 계속 얘기가 들어오거나 낼 수 있는 지면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글을 투고로 해서 책을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네가? 그래 한번 뭐 운이 좋았나 보네. 이번은 운이 좋았어.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제가 느낄 정도로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목표는 그래 한 권 더 써서 내가 이게 얻어 걸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마. 뭐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한 두세 권 나왔더니 한 5권 넘겨야지 작가라고 할 수 있겠지. 5권 넘기니까 그래 한 10권은 돼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 이제 계속 늘어난 데다가 제가 뭐 특정 장르만 계속 썼다면 아마 이렇게 많이는 안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인문서, 소설, 청소년, 동화, 뭐 에세이 이런 거를 그냥 계약서 오는 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서 쓰다가 지치면 소설 쓰면 되고 장편 쓰다 지치면 단편 쓰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제 모든 생활은 글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면은 뭐 하루에 10몇 시간씩 앉아서 일을 한 적도 있고 뭐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뭐 그런 게 있고 사람의 몸은 굉장히 신비로워요.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다 해요. 하지 않을 뿐이지. 저는 그리고 이제 계속 증명을 해야 됐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좀 순화시킨 것 같고 소위 얘기한 제가 족보가 없는 작가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덜하죠. 그런 게 이제 했으니까 2006년, 7년, 8년 이때쯤에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개념들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저를 증명해야 됐던 게 다작의 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뵙기는 하지만 사실 그냥 집필에만 전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필과 강연 같은 거를 반반씩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강연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강연과 강의를 다니면서 집필 활동도 그만큼 하기는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둘 다 엄청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약간 지치거나 힘드시거나 이런 거 좀 느끼실 때는 좀 없으실까요? 사실 뭐 저도 사람이니까 지치거나 힘들 때가 있긴 한데 이걸로 벌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좀 중요해요. 전업이 되면.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굶거나 힘들게 지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글을 쓰면서 뭐 하루 세끼 라면을 다 먹는다든가 굶는다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제 주변 사람은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제 부인이라든지 뭐 가족들은 그냥 저놈이 글 쓴다고 나까지 피해를 입는 거가 되는 거고 저는 약간 이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정이 있는 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첫 번째 목표는 뭐 글을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족을 이제 먹여 살리는 게 가장의 책무라고 아직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열심히 하고 이 돈이 나쁘지 않았던 게 뭐냐 예전에는 둘이 산책하다가 초밥 먹고 싶어 이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하게 들어가요. 이거를 지금 돈을 쓰면 다음 날 뭘 못하고 좀 이제 며칠 동안은 좀
저렴하게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다가 초밥 먹고 싶어. 그럼 그냥 가서 초밥을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열심히 일한 첫 번째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 그 부분은 좀 마음이 이제 약간 짠해지는 게 저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지만 사실 제가 남편을 먹여 살린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너 남편이 돈을 벌어오니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감을 많이 가질 필요 없지 않느냐. 근데 저는 신랑하고 돈을 같이 뭉쳐 쓰지 않거든요. 각자 써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한테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임지겠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남편 돈은 빌려 쓰지 말아야지. 그럼요. 다 빗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책임감, 그다음에 또 처음에 느끼셨던 너를 조금 어디까지 하는지 보겠어. 이런 반응을 통해서 정명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나를 증명해야 되는 거, 뭐 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남들보다 제가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들보다 모자르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저에 대한 평가를 가장 잘 내릴 수 있는 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뭐 기본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마산 갔다 왔는데 그럼 KTX를 2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좀 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뭘 쓰고 이 자료를 어떻게 이제 이용할지 그다음에 뭐 칼럼 같은 글들은 노트북 가져가서 그때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서울 촌놈이라서 그런지 멀리 가게 되면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심지어 돈도 받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끝나고 나서 이 근처에 맛집이 있나요? 그죠. 중요하죠. 라고 해서 이제 맛집 음식 하나 먹어보거나 특산품 하나 사갖고 들어오면은 저한테는 그게 이제 휴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연 오는 거. 그다음에 특히 그 가서 독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독자를 만날 수 있는 건 저는 작가의 특권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이제 우리는 작가라는 직업이 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가를 봐도 뭐 크게 놀라거나 그러진 않는데 정말로 지방에 가면 초등학교 학생이 와서 찔러보고 가요.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사실 작가라는 직업은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단지 희귀할 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대접을 받는다는 게 사실 저한테는 조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올라오는 시간에도 잘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큰 도움. 그러니까 이제 뭐 강연을 가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글 써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글 쓰는 건 모르겠지만 강연을 할 때는 에너지를 좀 채워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강연에 가서 너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꾸로 강연에 가서 에너지를 채워와서 이제 그걸로 또 집필에 또 전념을 하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강연을 가서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강연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요. 강연에 가서 이걸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강연을 가는 게 휴식이듯이 아이들도 학생들도 강연을 듣는 게 외부인들한테 강연 듣는 게 휴식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풀어지고 싶고 자유롭고 싶은데 이거 뭐 수업 시간 한 듯 해버리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당사자는 너무 긴장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갈 때는 그냥 선물 많이 챙겨서 얘기를 충분히 하고 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이제 강연에 갔을 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까지 살짝 팁을 조금 전해주셨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렇게 말로 해도 실제로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게 말로는 듣지만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 비밀을 이렇게 풀겠지만 가져가려면 가져가 봐라. 할 수 있겠냐. 그 TV나 이런 데 가면 맛집 이렇게 비법 뭐예요? 뭐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알려주면 어떡해? 그런데 그 주인장이 무심하게 안다고 다 따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개인적인 노하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노하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랑 그 사람의 지향점이랑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 쉽게 흉내낼 수 있는 상황은 뭐 아니라서 그냥 뭐 자유롭게 말씀드리고 할 테면 그죠. 카피 앤 페이스트 불가능하다. 알려주지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건 사실 저는 경쟁자의 등장이 아니라 또 다른 동료의 등장이라고 생각하죠. 아,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까지 조금 제가 카피할 수 있도록 저는 카피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사실 저의 고민이 조금 많이 들어가 왜 있는. 이렇게 유튜브 하는데 본인 그 생각을 많이 집어넣어요? 아, 그죠. 이게 왜? 다 사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저는 사실 연차가 지금 이거에 사실 작가로서 활동하는 연차를 세는 거는 조금 직장인 마인드긴 한데 어쨌든 직장을 다녔다 보니까 이 일로 전업을 한 지 제가 7년이 됐더라고요. 그 전부터 쓰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작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저는 뭔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7년 차지만 전업으로 하신 지는 10년 넘으셨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기간까지 다 포함을 하면 16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명수 작가님은 저 같은 생각이나 고민을 조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조금 헤쳐나가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보면서 당사자 얘기라고 생각해서 왜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작가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직장은 들어가기 위해서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작가는 들어가고 나서 증명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작품을 쓰고 그 다음 작품을 내고 계속 이러려면 제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핑미요. 약간 이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 출판계에서 많은 분들이 만날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약금에 조금 반영이 되고 이제 조건에 반영되는 걸 좀 느끼면서 내가 계속 조금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계속 나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뭔가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차고 책을 5권을 냈으니까 조금 더 뭔가 성과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전제 조건이 아마 제가 16년 정도 쓰고 책이 100종이 넘으니까 저는 글을 쓸 때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편해진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힘들고 저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끔 그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잘 아는 편집자들이랑 출판사 일하는데 가끔 새로운 출판사 만나면 우리는 작가님 원고를 봐서 책을 내서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 이런 데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완전 오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깨주고는 싶은데 사실 계약금과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게 느껴져요. 더 많으시겠다. 저는 그러니까 말할 나위 없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머리가 굉장히 풍성했는데 지금 여기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안 최초로 머머리가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런 걱정을 하고 집사람도 가끔 이제 밤에 글 쓰면 와서 이 말 짚어요. 열난다고. 그러니까 CPO가 가동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든 제가 해답을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라고 해답을 알고 있을 리가 없고 제가 해답을 알고 있으면 여기 있진 않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스웨덴 할리먼 가서 연설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 씨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그것까지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지름길이라든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딴 거 없어요. 그딴 게 있어도 당신은 갈 수 없어요. 저도 못 갔으니까. 일단 힘든 건 당연해요. 지금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딴 데는 입사하면 그냥 경력이 쌓이는데 여기는 들어가는 순간도 어렵지만 들어간 다음부터도 끊임없이 본인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책이 그런 거죠. 책은 당연히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A4로 한 몇십 장 이렇게 자기 망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소라든 뭐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망상을 그냥 정리해서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은행 같은 데 가서 돈 빌려달라고 이거 줄 테니까 돈 달라고 하면은 끌려 나가요. 그때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일 지금도 신기하고 재밌어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막 대충 정리해서, 대충은 아니죠. 열심히 정리해주면 출판사에서는 막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안 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도 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그 일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일이 힘든 건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는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는 항상 끊임없이 본인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거는 그냥 앞에 있던 거예요.
참고 자료랑 경력의 한 줄이 들어갈 뿐이지 그치.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직장인들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일을 시키면 이제 시킨 대로 일하고 이제 그 월급을 받죠. 저 때는 이제 저는 그걸 약간 중독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일이 힘들만 하면 월급 들어오고 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퇴직금이 없는 직장이죠. 그죠. 네, 요급 휴가도 없고. 네. 뭐 그래서 많은 사람도 자기가 일하는 거 조정하면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면 하는데 쉴 때 일하고 일할 때 일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책이라는 물성을 선택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굴레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힘들 때 뭐가 힘드냐면 힘든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게 힘들면 안 되는데 힘든 거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건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힘들어요. 시작할 때 또 개고생이 시작되는구나. 어떡하지? 이러면은 돼요. 단지 제가 남들보다 잘 버티는 건 뭐냐면 이 과정을 100번 넘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만 넘어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산을 갈 때 같은 산을 같이 처음 간 사람보다 이제 오래 다녔던 사람이 산을 빨리 올라간 이유는 완급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넣으면은 여기 넣으면 이제 편해지네라는 마음가짐이랑 언제 끝나 이거랑 발걸음의 무게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산에서는 거짓말이 돼요. 저 꼭대기가 어디 가요? 저 바위만 돌아가면 된다. 바위 돌아가 2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랑 시간이 달랐구나. 그쵸.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헐떡대면서 내려오면서 누가 이렇게 뭐 갖고 얼마나 걸려요? 저 바위만 넘어가면 돼요. 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건 당연한 거고 끊임없이 본인을 증명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책을 쓰는 거는 지금 작가 지망생 중에서 작가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거꾸로 생각하니까 좀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네요. 저는 진짜 10,000대 1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인도 글을 쓰고 있지만 부인한테도 계속 얘기해요. 나 때문에 많은 단계를 그냥 생략했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하나 씨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책을 5권이나 냈잖아요. 지금 그거를 내고 싶어서 진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자기 삶을 내던지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5권씩이나 냈으면 이제 어디 가서 뭐 증명을 해야 될 필요는 본인이 본인한테 증명할 거 외에는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책이라는 물성의 특성상 이 책을 내가 이 앞에 작가를 샀다고 무조건 사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당연한 그런 거고 그런 게 없으면 작가가 발전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책 한 권 낼 때마다 다시 신인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부닥쳐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릴 게 인천사시잖아요. 7년 전에 첫 책을 내셨으면 2014년인가요? 제가 2015년도부터 일을 했어요. 2015년에 인천 지역에서 등단을 하고 싶어서 시도하고 싶었던 사람은 적어도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몇십만 명 됐겠죠? 네, 광역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됐겠죠? 그 중에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거예요. 제가 2006년에 첫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신춘문예, 뭐 출판사, 뭐 문학상,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학상이랑 저처럼 투고해서 된 사람이 최소한 100명은 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작품 활동하는 사람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100명 정도 되는 안에 들어가기 위해 진짜 몇십만 명이 노력을 했을 거고 마찬가지니까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냥 잘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처럼 이 위치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노력했잖아요. 염원 피땀 눈물에 염원이 섞여 있으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이 자리에 서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이게 그냥 쓰란 계약서 있으니까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시는 분은 그냥 다른 일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책임감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힘든 게 조금 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라고 힘든 걸 안 힘들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없다. 유튜브 많이 하셔도 유튜브를 20분짜리를 10분에 찍고 20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절대 없죠. 방법은 맞아. 0.7배서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지만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유튜브를 뭐 10년, 20년 편집한다 그래도 그러니까는 현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난 안 힘들고 싶어라는 마음은 약간
작가는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포기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사심을 담아서 마지막 질문까지 정말 좀 드려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뭐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작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작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작가가 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연차가 될수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조금 들어봤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2부에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요. 안녕. 제발.